전공책 읽기 4주차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그 학기에도 메타인지 생각의 기술 지금 이거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학기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도움도 많이 된다고 저는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 주차까지 이제 메타인지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어떤 그런 교양서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좀 그런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요걸 했어요.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의 5가지 특징. 그래서 지향점을 분명히 안다. 맥락을 파악한다. 경험과 직관의 한계를 안다. 상대의 의도를 이해한다.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런 걸 했는데 자, 이제 이어서 다 못했기 때문에 또 이어서 하게 될 텐데 나는 어떤 형에 속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근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 애랑 같이 MBTI를 또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어떤 형태의 사람인지를. 보니까 저는 제가 잠깐만요. 제 핸드폰에 있는데 저는 그 엄격한 관리자형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딜 가서 뭘 하든지 항상 이런 스타일로 좀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해보셨. 근데 원래 정확한 MBTI는 저는 사실 이게 MBTI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논문을 쓰려고 했다가 이게 사실은 어떤 우리의 그러니까 라이팅을 쓸 때 사람의 성격에 따라 라이팅 쓰는 방식과 전략을 사용하는 게 다르다라는 이제 그런 거. 근데 사실 이 MBTI를 가지고 학습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 연구가 많아요. 어학 쪽에. 그래서 사실은 라이팅 쪽에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논문으로 승화시키기가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리고 또 돈도 들고 MBTI를 하게 되면 조사하게 되거나 그러면 제가 논문을 쓸 때는 저도 MBTI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야지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측정 도구를 이제 다른 걸 알아보고 했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제가 하다가 봤더니 저도 옛날에 했는데 이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지금 보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도 바뀌게 돼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했던 MBTI 중에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더니 저는 엄격한 관리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제 자신을 굉장히 컨트롤을 하더라고요. 근데 컨트롤을 하긴 하는데 대신 또 저는 충동적인 것도 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 일하기 싫어. 나 나가서 놀아야 되겠어. 충동적이긴 해요. 그런데 대신 그 충동적이기 직전에 한 번 더 고민해요. 과연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미뤄도 내일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엄격한 관리자 대신 외향성이더라고요. 엑스트로버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보니까 저는 외향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센슈얼하기도 해요. 감성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티어레티컬 이론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격 유형 지표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뭐라 했냐면 외향적이고 그리고 뭐 엄격하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이런 거 한번 재미삼아 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게 바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왜 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젠 상대의 의도를 이해한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 경험과 직관 한계를 안돼까지 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상대의 의도를 이해한다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상대의 의도를 이해한다. 이거는 중요해요. 근데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네트워킹은 자,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루는 여러 종류의 일을 횡적으로 연결하여 그물코와 같은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네트워킹이라 하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킹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일들을 잘 이루고 성공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네.
네트워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가치의 연관성에서 네트워킹 형성하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가치가 같은 사람들이 네트워킹 형성이 되겠죠. 다르면 네트워킹 형성이 잘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 책에 보면 네트워크는 상대를 이해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네트워킹이 좋은 사람들은 상대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거고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차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말 하죠. 나 도대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난 제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트워커형은 네트워킹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도 잘 읽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노력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여러분보다는 제가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트워커형은요. 눈치도 빠르고 상대방의 의도도 잘 읽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노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눈치도 있고 상대방의 의도도 잘 알지만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모른 척해요. 저는 그런 거 진짜 이해 안 되더라고요. 저랑 같이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겠죠? 자, 우리 네트워커를 저는 이거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파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을 안 한다라는 거. 저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네트워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커 유형의 메타인지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네트워커형하고 관계지향형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보면은요. 어디에 나오냐면 메타인지 세부 구성 요소 중 네트워커형이 주로 활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 파악, 그리고 맥락에 대한 눈치와 관련 있는 노웨이 및 노웬,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게 우리가 눈치 빠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업무지향적 인간과 그리고 관계지향적 어떤 그런 인간으로 사람들을 양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 사회적 메타인지 세부 요소를 활용하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업무 성과에 앞서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많은 무게를 두는 사람이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 사회적 메타인지의 세부 요소를 활용, 업무지향적, 업무 성과에 앞서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많은 무게를 두는 성향. 이게 어떤 거를 먼저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걸 먼저 둔다라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뒀다가라도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참 어렵다, 쉽지는 않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결국 그래도 네트워커형은 여전히 업무지향적이다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 95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네트워커형은 여전히 업무지향적이다. 그쵸? 그래서 결국은 업무가 잘 이루어지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트워크형의 리더는요. CEO가 부른 이유에 대해서 맥락을 파악하는 거죠. 즉, know where, know when을 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이분이 만나본 네트워크형 리더는 의외로 많지가 않은데 아마 기본적으로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업무 성과를 내는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나마 참모급 리더들 중에 네트워커형이 몇 분 계시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한 분은 워낙 유능하기도 했지만 특히 네트워커형 메타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시간인가 리더의 눈으로 이렇게 그 회사를 바라보고 업무를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만큼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리더형의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건방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기특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리더 자체가 또 좋은 성향을 가진 리더겠죠? 그쵸? 자, 그럼 리더다운 사람이겠죠? 그거를 네가 왜 감히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리더감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만큼 네트워크형 리더는 그만큼 네트워크형 리더처럼 바라봐주는 사원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일을 하실 때는 왜?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면 내가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리더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업무 처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본인이 답변을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리더는 기본적으로 일 처리가 꼼꼼하고 깊은 사고를 하는 것으로 조직 내에서 유명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본인이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술술 답변할 정도의 업무력과 내공도 갖추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더는 CEO가 급작스러운 호출을 하면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본인의 네트워커형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본인의 관점을 정리하고 CEO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자기 이제 이 오봉근 선생님을 놀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냐면 이분이 그 5분 동안 뭘 했겠습니까? CEO가 왜 불렀는지 맥락을 파악했겠죠. 근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분이 5분 안에 정리를 했다는 거는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CEO의 호출을 받은 리더의 대응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95페이지 최근 회사를 둘러싼 쟁점을 바탕으로 CEO가 나를 왜 부르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빠르게 생각해 본 거고요. 그리고 예측되는 쟁점이 있다면 왜 여러 임원 중 하필 나를 불렀을까? 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관점을 피력했을 때 CEO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이런 것들 결국은 뭐냐면 CEO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시가 내려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측을 한다는 거죠. 자, 기업 현장에서 CEO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거 정말 공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CEO의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일 처리를 하실 때도 CEO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시게 되겠죠. 아, 이렇게 될 거야. 우리 CEO는 이걸 원할 거야. 그러면 더 여러분들이 능력을 또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게 되겠죠.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적의 메타인지적 사고방식을 다 동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고문관은 의도 파악이 안 된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제목이 뭐냐면요. 고문관은 의도 파악이 안 된다.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이제 이게 보면 여러분 97페이지에 보면 업무 현장에서 의도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적군의 97페이지에 보면 뭐 이제 군복무 시절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밑줄 쳐놓은 거에 뭐가 있냐면 적군의 의도를 어떤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동기 중에 늘 눈치 없이 실수를 반복해서 저질러서 동기들 모두를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인물이 무대마다 거의 꼭 한 명씩 존재했다. 남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 남학생들 많으니까 우리 클래스에 여러분 어때요? 진짜 이런 사람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했던 곳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진짜 조마조마해요. 지금 무슨 일 저지를까 봐.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고문관인데 의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업무 현장에서 의도 파악을 못하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고요. 답답하고 업무 센스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메타인지가 부족하고 no where, no when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맥락 파악을 못하게 되는 거겠죠. 맥락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련 없는 질문을 한 교수에게 응대한 예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지금 이제 여기 들어가면 98페이지.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한 거죠.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쭉 보게 되면 9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내용을 쭉 이제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질문을 했는데 관련이 없었던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분이 어떻게 정리해서 말했냐면 자, 이걸 한번 볼까요? AI는 적절한 타협을 가능하게 하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질문을 한 교수가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데 AI는 적절한 타협이 안 돼요. 왜? 입력된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분은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결국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처한 선진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맞는지요? 라고 하면서 네, 그렇지요? 라고 했어요. 사실 이 자문 교수가 지적한 내용은요. 보고서에 이미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거랑 상관없이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AI는
이미, 그럼 전 생각해봤어요. 이때 읽으면서, 그러면 AI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 거죠. 그거는 이미 보고서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서를 읽어주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다시 그냥 리핏하면서 적절하게 타협해서 교수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지도 않고, 자,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세션을 마무리한 거예요. 자,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런 걸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AI는 눈치가 없는 거죠. 주어진 대로만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인간도 눈치가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연습도 좀 하고, 여러분 이게 책을 좀 자꾸 읽고 상황을 여러분들이 자꾸 접하고 이러면 나도 이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어떤 그 성격이라든가 체질 같은 경우도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체질은 뭐 살이 찔 수 있는 체질인데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통제하고 자제를 해서 바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외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 자신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신경을 쓰게 되고 조절하게 되고, 몸무게를 하루에 한두 번, 저 아침에도 한 번, 저녁에 한 번 재거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럼 다 달라요, 몸무게가. 오늘 좀 생각보다 더 나왔네? 뭐, 열심히 운동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덜 먹는다던가, 칼로리를 줄인다던가, 나름대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이 안 돼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인지도 알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 좀 눈치가 없는데? 자꾸 깨우치세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저거 멀티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생각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요. 멀티가 안 되긴 뭘 안 돼. 귀찮고 싫은 거지. 전 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쯤 생각하면 멀티가 되고 안 되고랑 상관없이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과 이런 맥락만 파악하고 눈치만 있다면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40대의 나이에 저는 멀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시면 어떡해요? 이러면 정말 화나는 거죠. 진짜 말투도 이랬어요. 아시잖아요. 저 멀티가 안 되는 거. 그러면서 어느 날 서서히 멀티가 안 된다는 핑계로 일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교수 사회가 아니라 정말 이런 어떤 업무를 하는 실제 기업이나 이런 데였으면 발디딜 팀이 없었겠구나 싶은 거죠.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노력하고 나 자신을 바꿔보세요. 특히 여러분들은 20대잖아요.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을. 내가 꼭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라고 하지만 대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네 멋대로 살아 좋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조직사회에서요. 내 멋대로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겠죠? 저는 멀티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죠. 그걸 제3자인 다른 사람들도 느낄 정도로 피해를 줬으면 확실히 피해를 준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 흥분했죠? 네, 감성적이에요. 자,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의 5가지 특징, 일관성을 유지한다. 똑같아야 돼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일관성이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그걸 바꿀 때마다 논리적인 이상한 논리를 가져다가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카운슬러는 다양한 시각을 이해한다. 그렇죠. 그래야 카운슬러를 하죠. 자, 그래서 카운슬러는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는데 쟁점을 바라보는 본인의 시각이 일정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카운슬러형이라고 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지 흐름과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나는 이럴 수 있겠고, 쟤는 저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노 Y와 모니터링을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사실 요 정도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 카운슬러형은요. 원뿔에 대해서 왜 시각 차이가 발생하면 왜 그런지 생각하는 게 카운슬러형이래요. 이게 노 Y의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인지 흐름의 센싱이라는 효소가 참 잘 활용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카운슬러형은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는 리더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각 차이가 발생하면 저 사람은 왜 이것을 원 또는 삼각형으로 인식할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카운슬러형은 좀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많고 또 어떤 다방면으로 접해봐야지 이런 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자,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이분이 예를 하나 들어 놓으셨는데요. 15분 임원의 예가 있습니다. 자, 104페이지에 나오네요. 이분이 이제 가셨던
어떤 이제 그 카운슬러 가셨던 거에 이제 뭔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팀장과 매출을 올려 하는 영업팀장의 회의에 동석한 적이 있었는데, 정보 보안 담당자는 고객 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어서 모든 영업사원의 스마트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Virtual Private Network, 그러니까 VPN을 설치하고 이런 것 이제 이메일 수신과 발신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영업 담당자는 고객 메시지에 빠르게 응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프로그램 설치는 절대 반대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영업사원의 사기저와 고객 응대 시간 지연이 주된 이유였는데, 자, 논의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15분이라는 별명의 임원이 회의에 호출이 되셨대요. 자, 이분이 호출이 되셔서 나와 상대방의 인지 흐름을 이해하시는 건데, 임원이 호출이 돼서 모든 회의를 15분 내에 정리해서 끝내기 때문에 이분이 15분 임원이래요. 자, 그런데 이 임원이 양측의 이야기를 차례로 듣고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정보보안 담당자는 혹시라도 고객 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수백억 단위의 손해배상 소송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시는 거고, 영업 담당자는 일선 영업항을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며 이 경우 매출 저하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거고, 우려하는 거고요. 자, 그랬더니 두 분 모두 각각 회사의 매출 저하와 비용 발생에 대한 우려인데, 이 둘은 모두 우리 회사 이익에 관련된 개념으로 보인다. 결국 이분들은 회사의 이익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팀 그러니까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고, 영업팀 입장에서는 매출이 좋아지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정보 유출 소송이 만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익은 깨지고, 그쵸? 어떻게 하라는 거죠? 대규모 손실에 대한 책임, 영업팀에서 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영업팀장이 그건 좀 했어요. 그렇다면 정보보안 관련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 일단 정보보안 담당자 의견대로 한번 가보시죠. 정보보안 담당자도 그걸 고민해 주세요. 만일 이 프로그램이 영업에 정말 방해가 돼서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탈하거나 하면 정보보안 사고는 예방되어도 매출이 줄어드니 이익은 당연히 안 좋아져요.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정보보안 담당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업사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프로그램을 찾아주세요. 됐죠? 라고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나와 상대방의 인지 흐름을 이해하시고 업무와 관련해서 상이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좁혀보지 않는 갈등이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카운슬링을 해서 회의를 마무리해 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카운슬러의 형이라고 카운슬러형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와,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 이거 진짜 그겠죠. 남이 지각하면 게으른 거, 내가 지각하면 피곤한 거 이런 거 있죠. 자, 본인의 시각이 널뛰듯 바뀌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거,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승인받으려 하고 남이 하는 일은 잘못됐다. 이런 사람 있죠. 저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의견 내라 그래요. 그래서 의견 내잖아요. 그럼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있는 의견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다 해. 결국은 자기 의견대로 가는 분들 많죠. 나 진짜 얘 같은 표정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두 손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무도 그 회의에 아이디어 내면 아무도 말 안 해요. 속으로 말하죠. 어차피 자기 걸로 할 거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내로남불은 상황의 논리에만 강해서 다양한 시각은 긍정적인데 물컵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정답을 파악하고 노화의 인지흐름 센싱이 필수예요. 근데 먼저 나와 상대방이 왜 일리 물컵을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풀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통적 인지가 필요하고요. 상호 간의 인지의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순탄하다. 근데 이거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타협을 잘하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왜 이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거죠. 너 왜 그걸 그렇게 바라봐? 이렇게 봐야지 정답이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내로남불형의 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뭐라는, 난 이해가 안 가네.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빙의한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저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도 그러면 그분을 이해했어야 되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자, 가장 좋은 파트너는요, 메타인지가 구현되는 순간 인간보다 더 나은 파트너는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AI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파트너의 최고라는 거죠. 최고의 파트너라는 거죠. 자,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 유형은요, 우리가 배웠어요. 성취자형, 플레이메이커형, 버틀러, 집사형,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네트워크형, 카운슬러형 해서 5가지를 했는데, 자, 모두가 메타인지가 뛰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요거를 조금씩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카운슬러형이 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결정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간혹 사람들한테 듣긴 하지만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고 사회적 경험과 이제 인생을 좀 살아와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구축해가고 쌓여져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5년, 뭐 7년, 8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감이 높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치 우리가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